충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전투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청년을 위한 역사 힐링 시간입니다. 힐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힐링하게 링링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내용으로 무장을 하는 그런 시간, 그것을 우리는 힐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을 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다, 이런 식으로 정말 미충아이 같은 거짓 소문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젊은 청년 이승만이 멋있는 아주 양복, 그리고 딱 모자까지 아주 정장,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관으로서의 정장 스타일입니다. 이 사진을 왜 제가 보여드리느냐, 이거 빌려 입은 겁니다. 돈이 없어서. 둘째, 계란. 제가 왜 계란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까? 이 양반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저 그냥 매일 에그 스크럼블, 달걀을 그냥 이렇게 막 뒤적뒤적 해가지고 거기다가 양파 몇 개 집어넣은 가장 값이 싼 것으로 끼니를 때우고, 그래서 정말 계란만 먹으면 막 소름이 끼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계란에 질린 내용입니다. 셋째, 반지. 결혼 반지.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반지 살 돈이 없어가지고 독립운동 하느라고 돈을 번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 반지도 미안한 얘기지만 프란체스카 여사의 돈을 주고 샀다, 이런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유학을 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외교를 했다, 고로 호의호식을 했다 하는 이런 엉터리 이야기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무차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랬느냐? 그야말로 외교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호의호식하고 하는 그 등식은, 만주벌판에서 무장투쟁한 사람들은 그냥 막 추위와 굶주림에 떨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니네들은 뭐 한 거냐?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소도구 장치입니다. 그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역사적 사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야말로 가공의 허구의 세계를 이 좌익들은 만들어내서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하든지 욕을 보이려고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일종의 비서 역할을 했던 임병직이라는 분이 임정에서 인도까지라는 회고록을 냈습니다. 그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매일 가서 그냥 먹은 게 가장 값이 싼 에그 스크럼블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에그 스크럼블만 보면은 아주 막 경기를 일으킬 정도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임병직의 회고록에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호의호식을 했다고요? 정말 웃기는 짬뽕들이죠. 자, 프란체스카라는 분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서 만났느냐? 1931년 제네바에서 만났습니다. 제네바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일본이 만주를 이제 침략을 해서 만주국을 설립하려고 하니까 이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성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네바에 있는 국제연맹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에 우리 대표로 가서 우리의 입장을 전하라 라고 대표로 뽑힌 분이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제네바로 이제 파견을 했는데, 거기에서 마침 어머니하고 제네바로 여행을 온 오스트리아 여성
프란체스카라는 이분을 여기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프란체스카 여사가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승만이라는 분이 돈이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날기란에 식초를 타서 마셨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호의호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거들을 갖다 대시고 이제 사기 그만 쳐.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결혼식 때 그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그 내용 그대로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 프란체스카 여사가 한 얘기입니다. 나와 결혼할 당시만 해도 한국의 민족 지도자가 서양 여자와 결혼한다는데 내 독립운동을 하던 동지들이나 대통령을 지지하던 동포들에겐 실망과 반발이 대단했다. 설상가장으로 신랑 호주머니는 비어 있었다. 결혼 비용은 모두 신부인 내가 부담했고 결혼 비용까지 부담을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반지도 친정 식구들이 알았다면 기절하겠지만 내 돈으로 샀다. 이제 여러분 실감이 가십니까? 1934년에 이 두 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데 무슨 호의호식을 했다고요? 프란체스카 여사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결혼을 하면서 신혼 시절에 어디서 살았느냐? 살 집도 없어가지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하와이에서 그 기숙학교라는 걸 운영했습니다. 그 기숙학교의 기숙사에서 두 분이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얼마나 정말 그 남편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작은 집 하나가 그리웠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혼시절 내 꿈은 하루속히 한국이 독립되어 고달픈 독립운동가의 떠들이 생활을 청산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담한 내 집을 한 채 갖는 것이 소원이었다. 이런 분입니다. 네, 두 분이. 네.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과 그 일행이 했던 외교 독립운동에 대해서 수많은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무장투쟁을 안 했느냐? 당신은 왜 총을 들고 싸워야지 무슨 뭐 성과도 없는 외교 독립을 한답시고 뭐 교포들 등이나 쳐먹고 뭐 이런 식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일본이 얼마나 엄청난 판도를 장악을 했는지 1차 세계대전에서부터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는 그 어간에 일본이란 나라의 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반도 다 점령을 했습니다. 대만,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네시아, 보르네시아, 뉴기니 섬 일대, 이 일대에 우리가 흔히 남양군도라고 하는 이 독일령 남양군도를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다 점령을 해서 그곳을 차지했습니다. 세계적인 강국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군이 몇 명이었느냐? 여러분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기록을 보면 750만 대군이었습니다. 우리 광복군은 몇 명이었느냐? 그 당시에 아주 많이 잡아가지고 500명에서 600명 선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막 전쟁이 끝나갈 때쯤 이야기고 광복군이 만들어졌을 때 해봤자 300~400명도 안 되는 무기도 운영자금도 없었습니다. 중국이 다 대줬습니다. 광복군의 장교들 지휘권 전부 운영비를 대주는 조건으로 중국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50만 대군 그리고 항공모함과 세계 최고의 전함과 전투기와 폭격기와 잠수함을 만들어서 미국, 영국하고 전쟁을 하는 이 나라를 우리가 500명 정도 되는 소총으로 보장된 광복군과 독립군 가지고 과연 승부를 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지지하는 우방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본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외교 독립론이 여기서 나오게 된 현실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무장투쟁을 해서 일본을 무찌르면 좋은데 750만 대군을 500명의 광복군 가지고 무찌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의병 활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장인환, 전명훈 두 그 의사가 일본에서 스티븐스를 암살을 했습니다. 그 스티븐스를 암살을 했을 때 한인 교민들이 이 두 의사를 이제 변호를 해야 되는데 이 두 분이 영어가 그 당시에 아마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이승만, 그 당시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이승만에게 장인환, 전명훈 이 두 분을 위해서 좀 일을 해다오, 이렇게 얘기할 때 거부를 했습니다. 왜 거부를 하느냐? 의병 활동을 하고 암살 활동을 하는 것보다 우리는 지금 국제법을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더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립신부라는 신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의병 활동에 그 비판적인 그런 글을 몇 차례 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의병 활동을 거부를 했느냐? 제대로 된 군사조련을 맡지 못했고, 조직의 체계와 규율이 없고, 만국공법을 모르고, 남에게 개명한 애국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밀란당으로 취급당하는 점 때문에 의병투쟁으로는 국권 회복이 불가능하다. 고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몇십 명, 몇백 명 단위의 그야말로 뭐 보잘것없는 무장, 그 당시에 뭐 우리 의병들이 가지고 있어봐야 뭐 화승총 정도를 가지고 있었을 건데, 그런 정도의 무장을 한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의 무장병력으로 몇백만 대군,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일본을 어떻게 물리쳐서 군사적으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겠느냐? 이것은 좀 시대착오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이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들이 막 의병투쟁을 하고 있을 때 이승만이라는 분은 무엇을 했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하죠. 하와이로 가서 하와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이 책을 저술한 겁니다. 이 책이 최근에 다시 복간본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명저입니다. 이 한국교회 핍박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무엇라고 얘기를 했느냐? 일본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있다.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 귀신의 나라다. 그러니 미국에 있는 그야말로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미국인들이여, 한국 기독교를 도와라. 한국 기독교를 도우려면 한국의 독립을 도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고, 이 책 내용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독립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이 정말 구구절절히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뭐 호의호식 했느니 뭐 아무 성과도 없는 뭐 무장 독립 투쟁을 하지 않고 무슨 외교 독립을 했느니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승만이라는 분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과 현실은 늘 다른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나 이상은 꿈꿀 수 있지만 현실 여건이 맞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고민을 하고 그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역사적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그 당시 일본이 만들었던 구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막 이 그 해군력, 뭐 육군력을 막
뭐 엄청나게 만들어대니까 야 이거 일본 사람들 그냥 놔둬서는 큰일 나겠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1922년에 워싱턴에서 군축회의를 열어가지고 일본이 막 미친 듯이 군함을 막 만들어내는 여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군축회의를 엽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 막강한 그 국력을 가지고 있었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1920년대 후반 30년대 초에 항공모함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1930년대 초중반에 세계 최고 성능의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고 폭격기를 만드는 나라고 잠수함을 만든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뭐 박용만이라든지 노백린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군대를 양성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명백히 얘기하면 군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는 그 미국 국내 법에 의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군사력을 기르지 못하도록 그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라크나 뭐 시리아 이런 데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그 망명을 온 사람들이 우리가 그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시리아 민병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무장훈련을 시키는 걸 우리가 국내법으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런 정도의 정말 빈약한 우리의 독립 그 무장세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느냐. 숭고한 이상은 현실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빛나는 법인데 우리에게는 이상은 원대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현실이 따라주지를 않았다. 이런 배를 화승총 가지고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1년 1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돼서 하와이에서 그 시체운반선 거기에 타고 이제 밀항을 해서 상해로 가가지고 임시정부 첫 의정원 회의를 엽니다. 의정원은 우리로 요즘으로 치면 국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의정원 회의에서 무장투쟁론과 이승만의 외교독립론이 아주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자, 무장을 투쟁을 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때 주장을 했느냐. 만주에서 의병단을 조직을 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한국에 진입을 시켜서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킨다. 소련의 힘을 빌려서 독립운동을 강화한다. 중국 내 베일 정당과 제휴하고 무력 원조를 얻어서 공동전선을 펼친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 내에 일본 관한에게 게릴라전을 전개를 하고 관청을 폭파하고 고위 관리를 암살하자. 이런 무장투쟁론을 내놨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병단을 조직하거나 게릴라 작전이 일리는 있지만 이것이 행동화될 경우에 우리 동포는 물론이고 일본으로부터 더 한층 가혹한 탄압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인명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두 번째, 소련의 힘을 빌려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사상이고 동양에서 표본적 민주주의 문명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것인데 우리 이념에 합치될 수 없는 주장이다.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는 노예 생활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노예 생활을 하자고 하는 소련의 힘을 빌려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말이냐. 이건 안 된다. 공산주의가 뭔지를 이미 1921년에 그 본질을 꿰뚫어 본 분이 바로 이승만이라는 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뭐 중국 내 베일 정당과 제휴하고 뭐 다 좋은데 그거보다는 국제외교를 통해서 열강들의 우리의 동정을 얻어서 독립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원조로 우리 독립을 성취한다는 것은 천만부당하다. 조국을 다시 공산주의 국가의 노예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세력 중에 공산주의자들도 있었고 민족주의 세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세력이 같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마는 그 독립운동의 핵심 본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민족주의 계열의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승만이 말씀하신 대로 동양에서 표본적 민주주의 문명국가를 구현하려는 그 목적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다면,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투쟁 내지 독립운동은 계급 해방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본을 물리치고, 그리고 일본을 물리친 다음에 공산 독재 국가를 성립하기 위해서 무장투쟁을 했다는 사실. 같은 무장투쟁이라고 우리가 이름합니다마는 목적이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처절하고 격렬하고 역사적 사실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면 독립운동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고 뒤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수많은 그런 말하자면 모함을 뒤집어쓰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비난을 받고 백년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요. 어떻게 인간들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막 뒤집어 가지고 억지 주장을 하는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성과도 없는 무슨 외교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선동들, 이 선동들이야말로 역사적 사실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날조된 그 사실들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역사 힐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